안녕하세요. 밀리터리 미니어처 매니아 쓰레임입니다. 지난 동영상에 소개한 중대 전술기지의 의미에 더해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실제로 중대 전술기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200명도 안 되는 1개 중대 규모로 2천여 명이 훨씬 넘는 연대를 막아내는 전술구조물이라 엄청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 또 보게 되면 정말 또 별게 없기도 합니다. 뭔가 엄청난 기술로 운영했다기보다는 운영과 인력 기반의 노가다로 구성한 돈 없는 나라 군대의 전술구조물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구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 전술기지는 중대 단위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지이므로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크기는 지름 150m에서 300m 정도의 원형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난 동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적의 공격과 이동을 차단하기 위함이지만 전후방이 없는 베트남전의 특성상 원형으로 방어 진영을 구성하여 모든 방향의 적을 다 방어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겁니다. 중앙에는 중대 지휘부와 헬기 착륙장, 관망대가 구성되어 보급, 관측, 지휘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외곽에는 철조망을 구성하고 철조망 외부에는 지뢰를 매설해서 경보병에 접근 시 원활한 통과가 어렵게 구성하고 일단 철조망 접근과 동시에 적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구축되어 있습니다. 적은 지뢰가 매설된 것을 알고 있지만 지뢰를 돌파하기 위해서 한가롭게 지뢰 제거 작업을 할 수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산병호와 기관총 진지가 적의 진입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적의 공격에 대비하여 구성된 참호에서 사격을 통하여 적은 지뢰지대 개척에 많은 병력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손실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연된다는 것이지 적이 돌파를 목적으로 전력을 집중하는 경우 돌파가 불가능한 수준은 아닙니다. 실제로 짜빈동 전투에서 악착 같은 적의 공격으로 철조망 방어선이 뚫리고 적의 병력이 교통호까지 진입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산병호는 교통호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으므로 유사시 적의 공격에 피해가 없이 중대 전술기지 내에서 원활한 지원 병력의 투입이 가능하죠. 원형으로 구성된 철조망 밖은 다 적이라고 봐야 하고 보급로나 교통로는 철조망 밖은 완전히 차단된 형태로 구축됩니다. 당연히 적의 공격 시 지원을 받기 힘듭니다. 단 베트남전의 특징으로 적의 공격이 발생한 경우 포격과 폭격을 통한 화력 지원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방어에 치중하면서 화력 지원과 아군의 상위 부대의 증원이 올 때까지 버티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중대 전술기지의 개념은 매우 강력한 방어 진지이지만 한국이 도입한 이유 중에 하나는 베트남전 상황에서 한국군이 쉽게 구축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중대 전술기지를 보면 콘크리트나 제대로 된 철골 구조물이 없습니다. 돈 없는 몸만 있는 나라의 군대가 구성한 것으로 바로 보이죠. 오직 참호와 철조망으로만 구성되는데 베트남전 당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인적 자원밖에 없는 한국군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인 야삽과 노가다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중대 전술기지는 사단 포병의 지원 범위 안에 구성되어 화력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죠. 공격 측에서 보게 되면 방어군은 정말 투자한 자원이 제한적인 방어 시설입니다. 콘크리트 형태로 구성된 마지노선이나 대형 포가 설치된 대서양 방법이 아니라 야삽으로 땅 파고 철조망 둘러놓은 게 다인, 물론 안 보이는 곳에는 지뢰가 깔려있지만 공격 측이 전차나 포병 없이 보병으로 공격하려면 갈려나간다는 것은 1차 대전부터 현대전까지 변함없는 사실이니까요. 이렇게 축성이 상대적으로 쉬운 중대 전술기지를 아군 사단 포병의 지원 범위 안에 구축하고 운영함으로써 참호 기반에 연결된 방위노선이 아니지만 우회할 경우 적은 퇴로와 측면을 위협받을 수 있고 힘으로 밀어붙이자면 1개 중대를 밀어내기 위해서 1개 대대가 아닌 연대 수준의 병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베트민군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중대 전술기지가 모든 전쟁에서 만능은 아닙니다. 특히 화력이 비슷한 정규군끼리 부딪힌 전쟁에서 고정된 지정학적 위치에 자리 잡은 중대병력은 포병과 폭격에 노출되는 위험이 너무 큽니다. 사단 포병을 동원한다고 해도 정확하게 위치한 중대 1개를 완벽하게 섬멸할 수 있다면 그다지 큰 자원의 투자는 아니기에 정밀 타격으로 공격하게 되면 중대 전술기지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의 화력이 보병 화력 수준인 경우에는
중대 전술기지를 밀어내기 위해 일개 연대를 동원해야 하는 손익 안 맞는 전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보병으로는 뚫기 힘들지만 중화기를 사용하면 쉽게 박살내버릴 수 있는 고정된 목표물인 것입니다. 즉 유사한 수준의 화력을 쌍방간에 가정하고 있는 한국 전선으로 가정할 경우 중대 전술기지는 북한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아닌 것이죠. 베트남전에서 중대 전술기지는 중화력은 부족하지만 압도적인 병력 수의 북베트남군의 공격을 버텼고 중대 전술기지로 연결된 가상의 방어선은 북베트남군이 침범할 수 없는 현실적인 방어선으로 동작했습니다. 북한군을 적으로 항쟁할 경우 이런 형태의 중대 전술기지는 북한군 수준의 화력으로 공격하는 경우 중포에 의한 집중적인 공격을 통해서 돌파 당해버릴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중대 전술기지가 보여준 결과는 베트남전의 한국군뿐만 아니라 다른 전쟁에서 도입되어 사용되게 됩니다. 베트남전 이후 미군은 다양한 국제적 분쟁에 개입하였지만 베트남전과 비슷한 형태의 전쟁이라면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입니다. 이라크전 초반에 이라크군 정규군이 섬멸된 이후와 아프가니스탄전에서는 미군은 비정규군 형태의 적과 싸우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미군은 중대 수준의 군사 거점을 설치하게 되죠. 한국군의 중대 전술기지와 다른 점은 야전 사업으로 파내는 노가다 형태의 거점 설치가 아닌 유명한 해스코 방벽을 이용한 전술 거점을 설치하게 됩니다. 펴고 퍼담으면 간단히 설치된 해스코 방벽은 총알은 당연히 막아내고 RPG나 자살폭탄 테러에 대해서도 강력한 방어력을 자랑합니다. 콘크리트를 사용하거나 할 필요 없이 조립식 방벽에 포크레인 한 대만 있으면 신속하게 기지를 구축할 수 있죠. 이런 형태의 거점은 어느 정도 전술 거점을 설치한 이후 장기간 체류하면서 게릴라를 소탕하는 형태의 군사 행동에 적합한 형태지만 미군의 경우 대게릴라전에서 중요한 시간이라는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방어 거점을 통한 장기간의 군사 행동보다는 공세적인 작전을 수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전쟁의 목적이 완벽하게 부합하는 방어 거점의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군도 방어 거점이 필요한 경우 중대 전술기지와 유사한 형태로 구성되었고 중포의 지원을 받을 수 없더라도 압도적인 항공 지원을 통하여 병력적 우세를 기반한 적의 공격을 방어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키팅 진지 전투가 있으며 미군이 설치한 파이어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영화 아웃포스를 통해 미군의 앞강 거점 방어 전투를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전력으로 전투를 수행할 경우 방어 측이 일방적으로 우세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닌 비정규군과의 전투를 수행할 경우 방어 진지의 구성 여부에 따라 10배 이상의 적의 공격에서도 거점을 방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효율적인 전술이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이유는 그 적용 역시도 매우 제한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정세에 의해서 파견된 한국군은 파견된 병력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최선의 수단으로서 개발한 것이 바로 베트남전의 중대 전술기지였습니다.